그다음에 인제 아무래도 분석하기가 쉬워가지고 네 논문 쓰기가 아무래도 인제 쉬워가지고 그리고 인제 수업하는데도 저희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제 지식인 소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체호프가 쓴 여러 인제 부류 중에서 분류를 이렇게 쭉 했을 때 지식인 소설 인텔리겐치아가 인제 나오는 소설들을 꼽아 보면 문학 선생이나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올려놓은 상자 속의 사나이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검은 수사도 이것도 제가 다룬 적이 있고 육호실 좀 많이 긴데요. 또 이것도 인제 해본 학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루한 이야기 이런 거 제가 체호프 소개를 하면서 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의 인제 작품들이 있습니다. 상자 속의 사나이는 인제 꼭 읽어 주시고요. 좀 비교적 꼼꼼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제 지식인 소설도 결국엔 비슷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같은 작가는 이런 지식인들한테 엄청난 의무를 부여를 했는데 얘네들이 세계를 자기 자신만 뭐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심지어 이제 세계를 구원해야 된다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죠? 지 하나 지금 이렇게 학교 다니고 뭐 치닥거리 하기도 힘든데 자기가 이제 세계를 구원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도스토옙스키 입장에서 보면은 소설 써 가지고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이제 그런 욕심까지 인제 있는 거고 톨스토이도 인제 마찬가지로 그런 교시적인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체호프의 경우에는 지식인이긴 하지만은 이 지식인이 일반인보다 그렇게 크게 뭐가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체호프 소설의 매력인데요. 어쩌면 정말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해 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체호프 자신이 지식인인 거잖아요. 의사고 작가고. 그러니까 인제 그들의 허와 실을 더 잘 알았고 인텔리겐지아로서의 의무를 그 스스로 이제 쥐고 싶지 않았던 너무나도 이 피로한 세기말의 지식인 인제 이런 포즈 그런 인제 느낌을 체호프이 주는데 주인공들도 인제 그런 피로에 지친 세기말적 지식인의 모습이 하나라면은 인제 두 번째는 희화화되고 패러디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상자 속의 사나이의 대표적인 인제 희화 버전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에 앞서서 인제 문학 선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요것은 인제 제가 보여드린 책 중에 열린 책들 판본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인제 소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한 권을 사신다면 인제 그거를 제가 권해 드리는데 1894 년에 그러니까 30대 이미 인제 접어들고 나서 쓴 겁니다. 여기 주인공이 인제 니키친인데 이 사람이 문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치칠 슬라비에스너스지 요런 데 러시아어로는 이제 문학 선생인데 우리 국어 선생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니키친이 이제 두 가지로 고민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오랫동안 마뉴샤라는 아가씨를 사랑해 왔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결혼에 성공했어요. 근데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도 당혹스러운 거죠. 우리가 많이 이제 부딪히는 마주하게 되는 현실인 건데 행복은 고사하고 너무나도 범속한 거예요. 이 범속함에 막 숨이 막혀 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요게 1번. 결혼했는데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 속물성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이게 1번. 그다음에 2번은 결혼 전에 문학 애호가인 쉐발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레싱의 함부르크 연극론을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저도 잘 모르는 거라 참. 레싱은 독일의 낭만주의계의 작가입니다. 근데 함부르크 연극론 이런 걸 썼나 봐요. 이런 걸 읽어보셨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내가 문학교사인데 명색이 내가 이걸 안 읽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읽어야 되는데 괴테의 파우스트 정도는 읽으셨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정도는 아시죠? 뭐 이런 식의 물음인데 이거 내가 문학교수인데 이거를 안 읽었어?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니키친이 내가 딴 건 몰라도 레싱의 이 책은 꼭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바쁜 와중에 항상 이거를 읽으려고 옷도 안 갈아입고 침대에서 이거 레싱을 읽다가 잠이 들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거 문학을 내가 명색이 문학 선생인데 문학에 대해서 내가 이거밖에 모른다는 거. 내가 이쪽 문학을 더 파야 된다라는 거. 아까 배짱이를 생각하면 인제 예술에 해당하는 그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른바 속물적인 것과 외적인 것 여기서는 인제 문학인데 그게 인제 대립각을 세웁니다. 속물적이고 또 속물적인 것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지루하고 한심한 인간들, 스메타나 단지, 우유병, 바퀴벌레들, 바보 같은 여자들. 속물적인 것보다 더 무섭고 모욕적이고 서글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도망칠 것. 오늘 당장 도망칠 것. 안 그러면 나는 미쳐버릴 것이다. 라고. 이거 번역은 제가 한 거네요. 네, 요게 이제 니키친의 일기인데, 니키친이 이게 문학 선생이라서 이렇게 일기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후에 니키친이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소설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진짜로 도망을 쳤는지,
이제 도망을 쳤다 하면 뭐야 이게? 가출? 이것도 되게 웃긴 거. 이혼? 뭐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알 수 없지만 열의 아홉은 그냥 그대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소설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끼찐이 문학 선생인데 지리하고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이폴리트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또 그 나름으로는 제가 보기엔 되게 흥미로운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이런 범속함을 이제 체오프식으로 잘 이제 드러내준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총각이고요. 근데 교사인데도 너무나도 지식인답지 않은 그런 외모의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묘사된 걸 보면 붉으죽죽한 턱수염에 들창 코에 좀 거친 얼굴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약간은 농부스러운 네. 그런 인물이고 이제 지리 선생님이니까 지도 그리는 것을 중시하시고 역사 선생님이니까 연도를 달달달 외우라고 이제 이렇게 그걸 중시하시는데요. 옛날에 그 여러분 8, 90년대 시골에 이런 선생님들 다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현지인인 경우에는 다 농사 지으시고요. 홍수 나가지고 물이 넘치면은 다 바지 이렇게 걷어 올리고 같이 물 퍼내고 막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1980년대 농촌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러시아인데 19세기 후반인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보다는 먼저 그 길을 갔다라는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다시 와서 자, 이래서 이제 이 지리교사, 지리역사 선생님 이제 이폴리트의 특이점이 뭐냐면은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침묵해요. 그러다가 한번 입을 열면은 남들이 다 아는 너무나도 진부한 얘기만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이폴리트가 하는 말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너무나도 식상해요. 근데 그 식상함이 은근히 흥미를 자극합니다. 예를 들자면, 날씨가 좋다라고 이제 니키진이 말을 하자 이렇게 응수합니다. 네,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은 5월이니까 곧 진짜 여름이 올 겁니다. 여름은 겨울과 다르지요. 겨울에는 난로를 떼야 하지만 여름에는 난로가 없어도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밤에 창문을 열어놔도 따뜻하지만 겨울에는 이중창을 해도 춥지요. 여러분 이만한 토톨로지가 없어요. 진짜 완전한 동어 반복. 에 이제 가까운 그런 말들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레싱의 책 이걸 읽다가 이제 소파에서 잠이 든 니키진을 깨우면서 일어나요. 출근해야죠. 옷을 입고 자면 안 돼요. 그러면 옷이 망가지잖아요. 잠은 침대에서 자야죠. 옷을 벗고서. 이것도 이제 역시나 하나마나한 소리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키진이 마누샤랑 결혼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누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는 즉 마뉴샤는 김나지움 다닐 때 우리 반이었어요. 그 자기가 담임이었던 거죠. 나는 그 애를 잘 알아요. 지리 공부는 무난했지만 역사는 나빴어요. 수업 시간에는 산만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딱히 나쁜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너무 지금 눈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동료 교사가 그 뭐야 제자였던 이제 이런 아가씨와 결혼을 하면은 뭔가 덕담을 해줘야 되는데 걔가 굳이 역사 공부를 못했고 수업 시간에 산만했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눈치가 없고 완전 동문서답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신도 결혼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으로 결혼은 진지한 일보입니다. 모든 것을 곰곰 생각하고 잘 따져봐야지 그냥은 안 돼요. 현명하게 굴다가 손해볼 일은 없는데 사람이 독신 생활을 접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결혼의 임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역시나 하나하나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네, 비슷하게 이제 그 지금까지 당신은 결혼한 몸이 아니어서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결혼한 몸이니 둘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니키진한테 나름대로 결혼 축하 인사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제 하나하나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키진이 결혼을 한 다음에는 그 마뉴샤가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이게 니키진이 이제 밥을 먹는데 여기 뭐야 이 이폴리트는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는 그냥 빵 하나만 이제 이렇게 갖고 와서 먹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사람은 음식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거고 마지막에 죽을 때 사람이 단독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어디 감염증 역시나 뭐 폐혈증 뭐 이런 걸로 죽는 것 같은데 죽을 때 볼과 강은 카스피해로 흘러갑니다. 말은 귀리와 건초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때 내뱉는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폴리트를 두고서 얘는 너무나도 자기 나름으로는 진정성을 담고 있긴 하지만은 동어 반복처럼 하나마나한 소리만 한다라는 거를 두고 되게 부정적인 인물인 것 같이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폴리트가 보여주는 이 어마어마한 지루함, 진부함 여기에 진짜 부조리극 같은데
우리 삶에 큰 진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이렇게 살고 학생들이 그리는 지도를 체크를 해주고 얘네들이 연도를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이렇게 맨날 체크해주고 그게 그렇게 한심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똑같이 살고 있고 이번 학기에는 체오프의 갈매기를 읽었다가 다음 학기에는 벚꽃동산으로 바꿔보고 이번에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를 읽었다가 다음 학기에는 너무 지루하니까 악령으로 한번 바꿔보고 그러는 삶이나 이러는 삶이나 이제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사를 놓고 볼 때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가 굉장히 무게를 잡는 작가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들은 끊임없이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무게 있음, 의미 있음, 가치 있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했던 거에 반해서 체오프는 끊임없이 없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미 없음, 그런 것에 가치 없음, 그런 것에 무게 없음. 그리고 이제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해 갑니다. 그 대표격인 인물이 바로 이 사람 누구야? 니키진이 아닐까라는 이제 니키진이 아니라 이 이폴리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니키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사실에 저 진부함의 공포와 비극이 환기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다 이렇게 이제 살다 간다라는 거. 그거를 꼭 강조를 하고 싶고, 뭐 소설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닙니다만 인물이 좀 재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자 속의 인간인데 요게 이제 1898년에 쓴 소설입니다. 배경이 이제 지방 소도시인데 시골입니다. 여기에 이제 교사 가 여러 명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주인공이 벨리코프인데 벨리코프가 히라버 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것도 물어뜯기는 합니다. 하고 많은 과목 중에서 얘는 죽은 말을 가르치는 인물이다. 이거는 이제 분석에 비평에 해석에 이제 좀 어류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악의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안트로포스 인간이요, 막 이렇게 인간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히라버. 근데 이제 자기는 정작 살아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혹은 불편해요. 잘 이렇게 소통도 잘 못하고 막 그런데. 그 화자가 이거를 이제 묘사를 하기를, 이 화자도 사실은 또 소설 속 인물이긴 한데요. 가재 은둔자 혹은 달팽이처럼 자신의 껍질 속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는 천선상 외로운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가 무서우니까, 외부의 그 영향이 무서우니까 그걸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줄 껍데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상자인데 요것이 그 상자를 나타내는 러시아어 박스, 종이 박스에 해당하는 그 야식 그 상자가 아니고요. 푸틀야르, 칠라백 푸틀야르의 원어가 이제 그런데 이때 푸틀야르는 만년필 케이스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딱하고 주로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긴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 모양 자체가 관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벨리코프는 관 속에 들어갔을 때 더 편안해 보였다. 진정으로 이제 안식을 찾은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목에 이미 이제 그게 들어가 있고 상자 속의 인간, 관 속의 인간.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도 이 벨리코프는 죽은 거나 다름없이 이제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성격을 묘사를 할 때도 이제 이런 건 거죠. 외부로부터 자기를 차단해줄 이 상자를 끊임없이 이제 만들려고 하고, 그 상자가 없으면 이제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산은 항상 우산집에 넣고 다니고, 주머니 칼도 항상 칼집에 넣고 다니고, 시계는 항상 시계집에 또 시계통에 딱 시계집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 침실도 요렇게 상자를 요렇게 닮은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소 복장도 그렇습니다. 따뜻한 날에도 덧신에 외투를 입고 항상 검은 안경을 쓰고 마차를 탈 때는 유계 마차라고 하죠. 그죠? 덮개를 항상 씌우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줄 상자가 있어야만이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이불을 여기 끝까지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잡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공포에 이제 시달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를 또한 이제 심리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